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심. 또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정치 이슈들 그렇죠. 하나하나 다뤄보기 전에 먼저 광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광고부터요? 소개는 안 해요 혹시? 네? 아 소개. 먹고 싶어서 광고부터 가는 순대부터 이건 소개하겠습니다. 예. 광고보다는 거의 사심인 것 같은데 사심 예, 방송. 예. 예. 자, 맛고 순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맛고 순대. 맛고 순대 나오셨고 맛의 고수에서 맛고 순대. 아. 예. 자, 그리고 자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성애 보좌관님 그 어떻습니까? 보좌관 드라마.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딱 내 롤이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정재 상대파 있잖아요. 네. 상대당 의원의 그 보좌관. 보통 그런 정도가 정상적인 보좌관 행태로 보여집니다. 아, 그 사투리 쓰시는 분. 본인 컴퓨터 앞에는 키보드가 없고 모든 걸 다 말로 털고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역할이 원래 보좌관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한구 의원이라고 한나라당. 네. 제가 한동안 또 저기 한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 구성 그 질문지 작성해 주는 거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와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없어요. 그럼 뭐 편지로 받아요, 그냥? 팩스로 보내요. 아, 팩스로 보내요? 팩스가 누가 있어? 그럼 그 이한구 의원만 섭외하면 문방구 가가지고 또르르 집어넣어가지고 아, 팩스는 없구나.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실제로 카톡으로 보고가 안 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결제할 걸 다 뽑아갖고 지역 사무실가 어디고 의원이 계시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손혜원 의원이랑 하면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고 의원님 이렇게 할게요 하면 오케이 하면 끝인데 그 경우는 그걸 프린트해서 급한 일 같으면 뭐 광화문 뛰어가는 겁니다. 가서 서류 보여드리고 네. 하거나 아니면 거기는 수행한테 얘기해서 식당에 팩스로 받아서 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또 이따가 또 상처인 네. 나로 순대 들어가고. 앞에서 귀에 안 들어오네. 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뭐 옹알옹알 아 하시는 죄송합니다. 친절 앞에 두고 예, 엉뚱한 소리 알겠습니다. 예. 자 방송인 황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럼 바로 순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국민 간식 맛고 순대. 전에 한번 제가 타 코너에서도 해봤는데 네. 이거 먹고 밤에 꿈에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방송 전에부터 너무 맛있다고 네. 이렇게 난리 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이건 김용민닷컴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김용민이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흔한 순대지만은 정말 맛있는 순대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 뭐 진짜 찔기기만 하고 맛대가리 없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값이 비싸거나 양이 적은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예, 네. 자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맛고 순대, 맛고 순대, 맛의 고수 맛고 순대. 아, 이거 맛과 가격, 푸짐한 양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깨끗한 국내산 선지로 만들어서 잡내가 없고 고소하고요. 아, 진짜 선지가 들어갔나 보네요. 합성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어. 예, 쫀득해요. 자 그리고 마늘 순대 같은 경우 마늘 순대, 고추 순대가 있는데 국내산 마늘이 통으로 박혀 있습니다. 마늘 향 순대가 아니라 순대 속에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고추 순대 당연히 국내산 고추가 아주 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살짝 매콤하긴 하지만 좋다. 그게 또 고추의 맛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굳이 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술안주로도 아주 좋은데 의원님 이런데 순대는 무슨 술과 함께 해야 됩니까? 소주죠, 소주. 소주. 소주에 술국. 술국. 아이고 술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또 막걸리도 괜찮고. 아 좋습니다. 순대 이 정도 시키면 사실 국물 주거든요, 공짜로. 아 그래. 네. 국물은 우리가 공짜로 드립니까? 아 그래. 그건 니들이 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국물까지 나올 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 그 끓는 물에 5분간 삶는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러면 마치 가마솥에서 꺼낸 것 같은 그런 찌는 방식. 예. 전자레인지도 됩니다. 한 2분 30초 돌렸다가 뒤집어서 2분 30초 충분히 마치 가마솥에서 막 꺼낸 것 같은 네네네. 그런 감동을 줍니다. 얼마예요? 난 그거 궁금해요. 500g 한 봉지, 네. 500g 한 봉지. 요게 5,000원. 5,0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요게 한 이제 접시 한 한 봉지라는 봉지. 얘기죠. 저기 요게 5,000원짜리네요. 아이고 세상에. 유명 쇼핑몰에서는 6,900원에 파는데 김용민닷컴은 5,000원. 아 5,000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가격에 우리가 순대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명 쇼핑몰에서도 술국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이 술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먹어야 돼요. 동네에서만 줘요. 예. 그래요. 얼른 좀 먹죠. 네, 알겠습니다. 자, 드셔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유, 맛있겠다. 이게 고추인가 봐요. 고추입니다. 아니 이 새우젓도 같이 딸려 나오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아, 이제 그럼 같이. 딸려 나오고 예. 소금도 그렇고요. 네. 아,
와. 아니 고추 순대구나. 이건 마늘 순대네. 맵네. 진짜 마늘이 박혀있네. 고추 순대 매워. 지금 고추를 하나 먹었는데 대충 만든 것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면 승부했군요. 고추로. 이게 고추가 홍고추가 박혀있어, 홍고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 간을 안 찍어 먹었는데 먹을만합니다. 오히려 순수한 순대 맛을 더 느끼시기를 권유드리죠. 야,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마늘이 이렇게 갈라보니까 마늘이 쪽 마늘이 엄청 이런 식으로 씹혀요. 들어있어요.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매운 걸 안 먹기 시작을 해갖고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고추 순대는 좀 맵고 예, 마늘 순대가 순대 먹고 마늘 먹을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아주 고소하고 맛있네요. 마늘 순대가 맛이 세지 않네요. 마늘의 향은 듬뿍 들어있는데 맛이 세지 않습니다. 자연스럽네요. 네. 아, 진짜 소주 한잔 생각나네요. 비도 오고 밖에. 비 올 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저희 와이프. 아, 그래?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예. 아, 오늘 근데 와이프가 집에 없어요. 처가 가가지고요. 친정 가가지고. 예. 지금 끝나고 뭘 할까 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주 한 잔 먹을까 비도 오고. 예. 딱 집에다가 이거 한 잔씩 딱 데펴가지고 소주 한 병 딱 먹고 자면은 잠 진짜 잘 오겠네요. 김수진 평론가 이제 혼자 사시는데 뭐 따로 뭐 해 드시는 거 없어요? 전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괜히 어지럽기만 하고. 그렇지. 방도 안 넓은데. 완전 식품은 딱 해가지고 데펴만 먹으면 되잖아요. 김용민닷컴에 또 1인 가구를 위한 그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시켜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수빈 씨는 그래서 우리 방송 출연하는 대신에 김용민닷컴 구매 확인서를 저한테 제출하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구입을 하면 김용민 씨한테 돈이 얼마나 가나요? 그 있어요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네. 잘 안 봐서 그런데 네. 이게 전체 매출의 네. 몇 프로가 딱 들어와요. 네,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사는 거는 안 들어가게끔 하면 안 되나요? 엄청 제가 많이 살 텐데. 야 이 새끼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다른 직원들 월급은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도 순대가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 팔지 한인타운. 뭐 순대를 미국 사람들 먹진 않죠. 우리 사람 안 먹어요? 근데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멕시칸들은 이 부속물을 많이 먹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타코인데 타코라면 이제 손바닥만한 또띠아에다가 옥수수로 만든 또띠아 위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고추장 같은 쌀쌀하고 불리는 거 매운 걸 올리고 거기 이제 고기를 넣는데 제일 흔한 게 소고기 그냥 구운 거. 근데 돼지고기 삶은 거, 요게 이제 아주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까르네 아사다라 그래서 돼지고기 바베큐 한 게 있고, 그다음부터 링구아 하면 이제 혀, 그러니까 소 혀도 먹고, 네, 그다음에 뭐 돼지 간, 그다음에 돼지 귀. 우리가 순대 먹을 때 먹는 이 내장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게 썰어갖고 그 위에다 이제 종류별로 올려서 매운 소스 뿌려서 먹는데 순대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부속물을 그쪽은 많이 먹어서 생각날 때 이제 거기 가서 사다 해먹고 이렇게 하죠. 미국 사람들이 절대 못 먹거나 힘들어하는 음식이 미역국. 미역국. 아, 왜요? 엽기 그 자체잖아. 생각해봐. 이 미역국을 처음 보는 사람이 습을 시켰는데 앞에 뭔가 미끌미끌하고 검은 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가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미역국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굴비. 굴비. 이게 생선이라는 게 원래 내장을 비우고 말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굴비는 유일하게 내장을 넣어놓은 상태로 이 말리는 거 아닙니까? 후루룩하게 말리니까 일단 냄새가 장난 아니고 그리고 생긴 것도 그로테스크한데 이게 뜯으면 막 내장 튀어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아주 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 구우면 진짜 그건 기가 막힙니다. 신고하지, 신고. 예. 레드피시. 홍어. 아 홍어는 예, 뭐 홍어는 상상도 못하죠. 홍어는 뭐 저도 홍어는 한국에서도 잘 안 되잖아요. 저 좋아하는 홍어집 가는데 지하에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애탄까지 싹 먹고 나오면 그저 마포. 예 마포 홍어 사거리, 예. 오거리. 우리 저 하나가 고모님 단골집인데 예 거기 그 오거리에 있는 그 집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거기 가서 하나가 몇 번 봤어요. 그 형님을. 오랜만에 한화갑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 하나갑입니다. 앉았습니다. 손혜원 의원 기소.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핵심은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보안 자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안 자료를 보고 샀다. 이거 뭐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보안 자료 본 거 사실 아니냐. 투자 정보가. 예, 그 보안 자료라는 것 안에 목포가 어디를 개발할 거란 내용을 담고 있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빼박 아니냐. 아, 그 전에 예, 기소가 된 보좌관은 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태연하게 와서 순대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대 기소가 저도 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의원이랑 같이 기소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 거는 제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보안 자료가 핵심인데 목포시가 만들어서 손혜원 의원에게 은밀히 제공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오늘 목포 M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 4월 27일에 공청회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포시 그 도시재생 계획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공청회 뭐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목포시청에서 자리를 열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봤다고 말하는 그 문제의 그 자료를 거기서 공개합니다. 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저러한 지역에 선창가 지역을 해서 도시재생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시냐라고 보고 5월 10일에 심지어 목포 MBC가 이 관련 사실을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에 5.18 때문에 광주를 갔다가 그 목포시장이 광주 오신 김에 목포 좀 들러주십시오 해서 이제 갔더니 네. 자기들이 도시재생을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전부터 손혜원 의원이 계속 와서 구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손소영이라는 조카님이 그 당시에 부동산 구입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구입을 했죠. 집을 사고 이랬으니까 아 의원님 뭐 이렇게 도시재생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에 그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보도가 다 된 문건 예, 아니에요? 보도가 됐고 공청회 사실이 보도가 됐고 그 문건은 공청회에서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포시청의 담당 관련 공무원들은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보안 자료 아니고 이거 다 그 공청회 때 다 내놓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밀 자료라고도 못하고 비공개 자료라고도 못하고 보안 자료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서 예.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는 자료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보안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거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MBC의 5월 11일 보도를 이미 크게 난 상태였고 손혜원 의원은 3월에 목포의 현장에 가서 이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자기가 집을 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조카에게 1억을 증여할 테니 내려오라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조카가 대번에 설득이 돼서 내려와서 이미 그 시점에는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성장을 그 서류를 본 다음 시점에 샀다는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창성장 매입 자금의 3배의 돈이 인테리어를 고치는 데 들어갔어요. 세상 어떤 미친 투기꾼이 집을 사갖고 인테리어를 고치고 투기를 합니까? 그냥 사놓고 버텨야지. 7,200만 원 주고 사놓고 버텨서 5년이 지나서 이게 3억이 되면 그게 재산이 늘어서 근데 5년이 지나서 3억이 되는 건 투기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야 되는데 매입가의 3배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게 도시재생 지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안 했어요, 그것도. 창성장을 매입한 사람들이 자기 생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집을 산 겁니다. 근데 뭐 검찰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으면 또 이게 있을 가지고 또 무슨 여권의 측근 인사라서 뭐 풀려났나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단 오늘 뭐 목포 MBC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보안문서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창성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이미 3월에 손소영 씨가 구입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이어서 거기 또 이제 다른 분들이 거기를 샀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인들이 같이 구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포시에 문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재생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예. 목포시는 신청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신청을 하는 단체일 뿐이고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압력을 행사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다 해야지. 야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 구역을 설정을 해. 그런데 검찰이 이것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대상인 목포시의 서류 한 장을 보고 이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하면 14억의 비용을 갖다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되지도 않은. 게다가 그냥 서류일 뿐인 목포시의 주장에 14억을 투자하고 그걸 투기를 한다? 국토교통부의 손혜원 의원이 압력을 가해서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설정했다라는 것이 기소 내용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뭐 저는 보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도 중요한 얘기가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BS가 애시당초 처음 보도할 때 제목이 뭐였죠? 문화재사랑. 한 의원님의
뭐 특이한 문화재 사랑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문화재청에서 만드는 그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을 하게 하고 거기서 투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 문화재청에는 일체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 상임위도 아닌 국토교통부 뭐 그다음에 목포시 이런 데 막 가서 하고 문화재청은 얘기를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손쉬운데 문화재청인데. 그리고 문화재청 안에 손혜원 의원 방식의 문화재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월에 그 보도가 난 이후에 그 손혜원 의원의 다른 의혹들이 막 여러 차례 보도가 되는데 보면 그 소스가 전부 다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주문을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 나오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실제로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증인도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SBS의 애시당초 문제 제기는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힘을 이용해서 뭘 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된 거고 결국 목포시에서 자기들 도시재생 선정되는데 서울에서 오신 국회의원 중에 목포 원도심에 관심 가지고 우리 손혜원 의원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설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게 참 이게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뭐 이 자리는 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한 조카는 1억을 증여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하나 더 증여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 증여세를 냈냐? 증여세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1, 2가 있다. 조카 1, 2 둘 다 증여세를 냈고요. 조카 1은 나이가 좀 있는 성년이라 본인 돈으로 증여세를 냈고 조카 2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라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의원이 증여를 했고 네.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차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창성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운영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컨설팅을 하는 건 전부 다 차명이 되는 겁니다. 차명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차명이라는 주장은 저는 뭐 있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까지 다 냈기 때문에 이게 차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 조카 2가 이게 그럼 자기 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의원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차명이니까. 오늘이라도 고모 미안. 그럼 자기 재산 되는 거예요. 가져갈 방법이 없어. 그 옛날 이명박이 하는 차명 건물의 수법을 보시면 알지만 부동산의 저당을 엄청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데 여기는 저당이 없어요. 아무런 저당이 없고 그냥 있는 돈을 대출도 안 받고 그냥 그 세 사람이 현금을 모아서 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가 차명이라고 하면 손혜원이 다시 뺏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재산은 증여세까지 다 내고 완전히 이 조카의 소유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검찰이 알고도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세를 의원이 내줬기 때문에 차명이다.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증여하고 그걸로 부동산 사는 사례들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김성애 보좌관 얘기대로라면 검찰의 기소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예. 저건 일종의 독직인데 저렇게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독직을 한 거죠. 예. 근데 저게 검찰도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즉 공소유지를 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그 기초하지도 않았고 이미 거기서 이제 보안 자료라고 얘기하는 건 다 공개된 거였고 이미 주민들에게 그리고 부동산 매입 시점도 도시재생 계획 지정 전에 그리고 도시재생 계획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는 게 맞고 한 거면 그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를 무슨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의 공무상 기밀을 활용한 무슨 뭐 재산 취득이나 이런 걸로 봐서 기소를 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설명한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요 지금. 이 언론에도 지금 오늘 그런 내용이 보도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목포 MBC하고 저희 정치부심이 유일할 거예요. 그 차명 문제도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낸 거하고 차명하고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증여세를 냈으면 그건 차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지. 네. 이게 만약에 그 검찰이 그 정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공소유지가 안 될 거고
저거는 그 자체로서 심각한 거죠. 만약에. 김성애 보좌관님, 원래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그 기소 여부였습니까? 그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일이었고 예상했던 것은 어쨌거나 검찰총장 인사가 있기 전에 네. 이 문제는 털고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의아한 것은 같은 부에서 다루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KT 자녀 네. 채용 특혜와 관련된 여러 의원들이 더 연관이 되어 있죠. 네. 김성태 아직 안 불렀죠? 예, 손혜원 의원은 가서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김성태 의원은 아직 가서 조사도 안 받고 있고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이 지금 뭐 여당 눈치를 본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입장에서 최소한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를 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아직 공소장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더 반박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논리를 쌓아갔을 텐데 같은 정성을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난 사실은 이게 이게 어느 시민단체 일종의 이제 뭐 관변단체라 뭐라 그래야 돼 보수단체에서 네. 고발을 한 거였잖아요. 자유한국당도 했고 그래서 예. 나는 이거가 이렇게 검찰이 이 정도로 5개월 동안 수사하고 기소까지 갈까? 그냥 이 자체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기소를 했다는 거는 저 뭐 법원 가가지고 자기들이 혐의 입증을 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뭐 검찰이 또 한 번 일종의 거의 직권남용 수준의 190명을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190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수사가 컸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사를 한 건데 예, 그런 건 기소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포에서 구했다는 그 보안 자료 하나 외에는 지금 기소 내용이 없는 것도 사실은 논란거리인 거죠. 문화재청을 안 하고 목포시만 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간사하면 충분히 문화재청에서 자료를 빼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지. 처음에는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검찰도 완전히 무혐의라고 해서 오늘 심지어 백불할 때 그거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왜 난데없는 이런 기소를 했을까? 저 이재명 지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이제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이 한 5번 바뀌었나 그래요. 그런 공소장을 왜 만들지? 5번이나 바꿀 걸? 아예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어. 기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190명을 부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털면 나오겠지 했는데 나온 게 그다지 없는 거야.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목포의 부동산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판 사람까지 중개인까지 다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신기한 거는 그런 사전 정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안 산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고모한테 전화해서 고모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목포가 싸잖아요. 3천만 원만 들이시면 10년 안에 3억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김성애 보좌관님은 왜 뭐 거기에 뭐 안 사셨어요? 아 몰랐어요. 아예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는 보좌관만 아는 거예요. 담당하고 이제 네. 도시재생 관련된 보좌관은 원래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아시죠? 전주 한옥마을. 그걸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의원이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와서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오신 거구나.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목포에서 한번 시범을 보이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납득이 안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손혜원 의원이 뭐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과정들은 이제 뭐 좀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당시 그 정갑윤 의원, 울산의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그때 이제 새누리당 때인데 윤석열 지검장한테 조직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직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이완영 의원 해보세요. 이완영 의원. 네? 이완영은 이 사람이 잘합니다. 아니 그게 이완영인데. 이게 그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또 물어봐요. 이 정갑윤 의원이 그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갑윤 의원이 그 유명한 윤석열 어록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밑밥 깔아줬죠. 밑밥을 깔아주신 분이에요. 이게 방송용은 2주 깐다 그러거든요. 니주를 간다고. 2주 깔아준 거예요. 니주를 예. 깔아준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윤석열의 모토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YTN 기자하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은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 말 아주 정말 너무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박우석 의원님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우려하십니까?
아니 뭐 일단 임명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종 후보에 한 4분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예상보다도 이제 임명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국민들이. 청와대는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장 같은 스타일이 권력의 눈치를 별로 안 보고 그렇지.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법과 원칙에 이 어긋난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기 뭐야 또 참여정부 때 정몽구 구속도 그렇게 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정상면 검찰총장이 주저하니까 사표 냈죠. 딱 내고 네. 안 해주면 나 바로 그만둔다. 정상면 검찰총장이 고심해서 결국에는 영장 청구하게 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정상면 총장이 이번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이제 안희정 전 지사하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구속을 시켰는데 그때 네. 2003년이에요. 네. 2003년이면은 정권 초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의 서슬이 굉장히 펄을 때 그런 수사를 눈치 안 보고 힘이 살아있을 때. 했던 사람이고. 참여정부는 근데 불이익을 주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이거든. 그때도 사실은 권력의 힘이 굉장히 셀 때예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 보복했고. 그때 이제 항명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아까 이제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까지 이제 국회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박범계 의원이 질문했던가 아무튼 그 외압의 실체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저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그 참모였다면 굉장히 좀 껄끄러웠을 것 같아. 왜냐면 저런 류의 사람들이 껄끄럽거든. 그냥 무난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흠 안 나고 청문회도 잘 통과하고 이 인사로 인해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시끄럽지 않고 이런 사람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권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 개혁과 적폐 수사 마무리라는 이 과제를 생각했을 때 윤석열로 가야 된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예전에 제가 그 뭐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간 그 나름대로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이런저런 목사들 들이받고 막 싸울 때 우리 선배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훌륭하다. 너는 이 시대의 루터다. 그랬는데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나는 그분들이 날 불러서 일자리 줄 줄 알았어요. 다 쌩까는 거야. 다 쌩까는 거야. 박수만 척해서 박수만 쳤어.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든 생활. 아니, 그래서- 보따리 장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을 나하고 같이 일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 이건 또 딴 문제고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딴 문제야 예. 이거는. 굉장히 강골이고 까칠하고 한쪽의 편에 서지 않잖아요. 그거 최소한. 자기한테 칼을 들이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렇죠. 그럴 수 그럴 수 있는 없는 사람이죠. 거지 예. 사실은. 그래서 보수 쪽 그 인사들 중에도 윤석열 검사장의 그런 기질을 파악하고 아는 사람들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별로 그렇게 이제 이 청와대나 권력의 입김에 따라서 할 수사 안 하고 네. 눈치 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최선의 인사고 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지금 검찰 개혁의 현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 안 밝혔죠. 근데 공수처는 지금 검찰 내 저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핵심적인 불만이고 공개 항명을 했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이력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수수사통이잖아. 그러니까 특수부는 여전히 수사권이 있어요. 이번 방안에 따르더라도. 그리고 검찰의 90%를 차지하는 형사부가 이게 핵심적인 불만이거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경찰하고 그렇지. 많이 공조를 해야 되니까. 겹쳐 있거든. 예. 그 영역이. 근데 윤석열 검사장의 그 성장 검사로서의 성장 과정과 이력으로 봤을 때 아니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면 되지 굳이 무슨 지금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시대적인 수사권 가지고 그렇게 연연할 문제냐라는 물론 그분의 의견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은 특수부가 지금 검찰의 핵심이잖아요. 네. 신경도 안 써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특수부는 이만큼도 영향을 안 받거든. 여전히 수사권 다 갖고 이 특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지금까지 논의된 안에 대해서 크게 반기를 들거나 물론 이제 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입장과는 다르게
조직 내부의 뭐 이런 불만도 다독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거꾸로 그걸 좀 뭐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그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일 것 같아. 그거 세 가지. 그거 하나는 이거 코드 인사 아니냐? 하나는 개인적인 무슨 아까 뭐 장모님. 장모님 뭐 재산 형성 뭐 이런 거 관련된 요 세 개 청문회 이것 이상 특별히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래봐야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될 거는 당연지사인데 그러니까요. 예. 괜히 청문회 때 그냥 그리고 부스럼만 거죠. 뭐 이렇게 찔러봐야 찔러봐. 나중엔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면 나도 흠집이 날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가 구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속에다가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 건으로 지금 다 조사 대상이에요. 그러네. 지금. 맞아요. 좆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굉장히 무난하게.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청문회 할까? 네? 청문회 하려면 국회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것만 때 원포인트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면 되잖아.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 니네 저 추경 안 해주면 우리도 이거 안 해줄 거야. 아 그러네. 어때? 좋은 전략 아닌가? 카드가 많네. 청문회 연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청문회가 합의 불발로 안 열리면은 그냥 그 20일 후에 그냥 임명하는 그냥 거예요. 넘어가 임명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문회 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괜히 너무 쑤셨다가 연결하면 안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청문회 자체를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예 청문회 안 열리게 만들고 줘봐, 내가 낸 있어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호응이 많아. 아 그래요. 의원님 입당하시죠 민주당으로. 내가 원내대표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윤석열 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12살 연하 아내가 신문에서 거론돼야 합니다. 그게 말이야. 황현희는 13살인데 차이가. 아니 근데 나이 아니, 차이가 13세가 아니었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더 나쁘네요. 12세 부인. 야, 내가 잘못 쓰면 12세 부인. 막장이 내용이 완전 막장이네. 내가 한 살 졌네. 13세면 만으로 치면 중학생이라도 되는데 12세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보니까 저랑 윤석열 검사랑 이제 띠동갑인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12살 차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지. 그러니까 이게 신상털기, 뭐 사생활 가지고 관음증 부추기기식의 청문회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는 언젠간 개선이 돼도 개선이 돼야 네. 되는데 사실은 뭐 의욕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까십이잖아. 네. 까십 가지고 막 깔아요 이런 얘기들을. 던지는 까십을 거죠. 가지고 이렇게 막 깔아놓으면은 뭔가 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 이런 걸 노리는 거지. 아니 그것도 그거고 이 기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막 좀 12세여나 13세여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기사 클릭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사를 어뷰징이구나. 예, 많이 클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누구 몇십억짜리 부동산 구입이랑 연예인 누구 몇 세 연하 누구와 연애 이거는 무조건 들어와서 보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클릭수 올리기. 예. 근데 뭐 혹시 그렇게 젊은 여성분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이거 봐,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이 공분을 샀잖아요. 왜 공부를 사 이게 시장을 교란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시작이야? 의도야 어쨌건. 뭐. 아니 본인 연배에 맞는 사람 찾아가야지. 아니 만나다 보니 나이는 나중에 알아서 그래. 아니 그것도 보니까 진짜로? 예. 따지고 보니까 그 윤석열 그 후보자가 53살 때 네. 41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임명이 되면 옛날에 뭐 강금실 뭐 장관이 임명 장관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죠. 장관. 네. 임명될 때도 약간 좀 논란이 있었다시피 이번에는 검찰총장이면 그 밑에 있는 기수들은 진짜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사장들 있잖아요, 약간의 검찰 내에 내려오는 네네. 관행 같은 건데 그 관행도 좀 바꿔야죠. 사실은 무슨 조폭 같은 관행이지 뭐야.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후배가 총장이 되면 후배의 그 인사권이나 어쨌든 이걸 자유롭게 해주고 그 후배의 리더십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선배들이 좀 사라져주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라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정년 여기서 마치고 그냥 뭐 직위가 뭐가 됐든 후배가 검사로. 총장이 되더라도 내가 그 밑에서라도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끌고서 이게 마치 조폭들 뭐 밑에서 치고 올라가지고 두목되면은 그 위에는 다 옷 벗듯이 이런 관행은 좀 사라져야 되고 근데 예전보다 조금 그게 완화됐어요. 그래서 동기 기수들 혹은
하나 앞선 선배 기수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 검찰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워낙에 이게 차이가 크니까 상당수는 나갈 게 예상이 되는데 그 사법연수원 23기잖아요. 근데 동년배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을 구수를 했거든. 아 늦게 됐군요. 1차 붙고 2차를 떨어졌고 이게 참 눈물겨운 건데 2차는 2년 보통 만에 한 봐야 5년쯤 해가지고 안 되면 사람들이 포기해요. 근데 1차는 계속 붙어. 포기도 못해. 치는 거죠. 한 번 1차 합격하면 두 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2년 동안 2년 2차를.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1차를 한 4번 합격한 그럴 거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도 못해. 1차를 중간에 이렇게 합격하면. 그래서 늦게 됐어요. 32살 땐가 이 사시가 되고 검사 임용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네네.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동기들이 조직에 남아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제 윗기수라고도 다 형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그 많으니까. 우병우가 같이 이제 특수수사 계열이니까 같은 사건을 수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윤석열 검사장하고 근데 우병우는 나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나이가 한 4-5살 어려요. 소년급제였잖아요. 79학번이고 한 예. 84학번이고 그러니까 한 4-5살 차이 나는데 근데 우병우는 아무한테나 반말했대. 아 그래요? 자기 학교 선배여도 자기보다 이제 기수 기수가 밑이고 더 있어요. 근데 윤석열 검사한테는 함부로 말을 못했다. 아 그래요. 이제 두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 등치도 크고 손도 두껍고 맞을까 뭐 봐. 이런 거에 압도된 것도 있을 거고 실력이지 실력 또 네. 하나는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끼리 서로 알거든 저기가 이제 실력 있고 선수인지 아닌지를 뭐 그걸 인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자, 뭐 하여튼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네. 이거 저 치우고 네. 그리고 이제 2부로 바로 가.